안녕하세요. 공세원의 장민우 기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4월 7일에 치러진 우리 9급 세법개론 과목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보시면 9급 세법 시험은 이제 출제 경향이 이제 뭐 보통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 각 세목별로 이제 나오는 문항 수가 있는데 그래 비슷하게 나왔고 난이도로 보시면 이 내용이 보통 이제 중정도 어렵게 나온 부분이 뭐 없고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 한두 개 있어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엽적인 부분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세법개론에서. 세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시고 그걸 반복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점수는 나오니까 제가 보시면 제가 과목하고 이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이 풀이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아시고 공부하시면 타 과목들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중에 다른 과목들보다 세법이 그나마 이제 점수가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하기 이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처음에만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합격하고 나서 이제 실무하실 때는 세법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필요하고 이제 세무직 공무원들이니까 세법 공부를 뭐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수준만 올려놓으시면 이보다 좋은 과목은 없죠. 어차피 실무에 쓰는 과목이니까.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따로 유튜브로 우리가 세법의 공부 방법 아니면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뭐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들으시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이만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급 세법이고 일단 이제 국기법이라고 해서 국세 기본법 있죠. 에서 이제 네 문제. 국징법에서 지금 출제가 두 문제.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라고 해서 법소부. 요게 기본 우리 뭐 3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본 3법에서 부가가치세 네 문제, 소득세 네 문제, 법인세가 이제 보통 네 문제가 나는데 이번엔 5문제가 났어요. 5문제가 났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 수업하고 보통 심화 강의로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심화 강의는 제가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좀 지엽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좀 그냥 기본 수업할 때는 좀 양이 좀 많아서 방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화에서 중요한 파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들만 공부하시면 되고 뭐 심화에서 중요한 지엽적인 부분이 이제 나오면 그 부분은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이제 법인세 파트에서 이제 심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심화 강의가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부가세에서는 얘네들 셋은 심화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하고 법인세에서 제가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증세라고 보통 이제 상증법인데 여기서 뭐 한두 문제가 나는데 한 문제가 났어요. 뭐 종부세는 나지 않고 그래서 종부세도 이제 앞으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종부세가 또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뭐 개정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한번 거론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9급에서 나오는 이제 문항수나 이제 내용인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나 뭐 시간이 있다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수업이라고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기본 수업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공세원이라는 이제 곳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올려놨고 이 공세원에서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올려놨어요. 기본이랑 심화 강의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제 이름을 조회해 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고 이제 공무원에서도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질 좋은 강의를 되게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강의에 이제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타 학원에 비해서 이제 개별적인 우리 그 세법 과목에 대한 이제 강의료를 아주 낮춰놨어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금액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강의가 뭐 형편없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이 안 좋거나 책도 여러분들 제가 아주 이제 잘 썼다고 자부하는데 그 대신 이제
페이지는 좀 두꺼워 보이지만 이제 다른 뭐 공무원 세법에 대한 페이지랑 좀 다르게 내용 가독성이 좋고 그다음에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페이지가 있는 거지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아주 쉬운 이제 뭐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세원에서 제가 기본과 심화 강의를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만 들으셔도 80점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뭐 심화는 얼마 제가 찍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양도세나 몇 가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이제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처럼 꼭 들어와서 이제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제가 기출문제풀이를 뭐 지금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구급 과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고 이 중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상정세에서 한 문제 났더라고요. 보통 지엽적이라는 거는 보통 책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보시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 뭐 7급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항수만 7급이 좀 다르고 이제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중요한 것만 낫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만. 그래서 중요한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기본적인 80점은 충분히 나와요.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얘네들은 거의 이제 계산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뭐 7급 정도야 조금 계산을 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계산이 어렵다고 하시긴 그러기에는 그 계산기를 안 써서도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우리 그 구급 세법개론 1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 중 이제 거기 보시면 옳지 않은 건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옳은 거 찾으라는 문제와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는 난이도가 차이가 좀 있어요. 옳은 것은 틀린 걸 3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디 읽다 보면 맞는 거는 이게 정확히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근데 틀린 거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틀린 것부터 찾는 게 훨씬 쉬우니까 옳지 않은 것 문제는 빨리 먼저 푸시면 돼요. 근데 옳은 것 문제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빨리 푸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하여튼 옳은 것 문제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된다. 일단 여러분들 가산세인데 가산세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볼게요. 제가 가산세에서 공부할 거는 이제 우리 국세 기본법상 원래 첫 번째 이제 우리 국기법상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 종류가 크게 3가지인데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예를 들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납부 불성실이에요. 납부 불성실인데 이렇게 가산세가 3종류가 있어요. 근데 신고 불성실도 이제 무신고했을 때는 가산세율이 20%. 그 다음에 이제 과소신고에서 들어가는 신고불성실은 10% 가산세가 있다. 근데 이제 얘네 둘 다 이제 부정이 들어갔을 때는 40% 가산세가 들어가죠. 부정이 들어갈 때. 근데 이제 국제거래 부정은 60%.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납부불성실 같은 경우는 일단 미납세액의 10,000분의 3 일수마다 10,000분의 3이니까 1년치 360으로 곱하면 10.95% 이제 우리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고 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은 뭐냐? 얘네들은 얘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국세에 대한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인데 얘는 원천징수를 안 한 거, 원천징수 납부를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3%에다가 납부를 안 하면 바로 3%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수에 따른 미납세액 있죠. 그래서 미납세액에 일수에 대한 10,000분의 3만큼 우리 세액이 붙는다. 근데 이렇게 납부를 안 하더라도 최대 얼마만큼? 10%까지만 납부하도록 넘지 않도록 이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 원천징수 납부불성실은 일반적인 납부불성실과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제와 이제 감면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먼저 보시면 우리가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국세를 면제해준다는 거랑 비슷한데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건 잠깐 보시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가 신고납부기한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천재지변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세금을 이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사유도 있어요. 그래서 천재지변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면제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면 규정은 여러분들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했으면 이제 두 가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 이건 아예 신고가 과소된 거지만 얘는 신고를 안 했을 때죠. 그럼 기한 후 신고한다는 건 20%, 수정 신고는 10% 가산세가 부담이 될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이 수정 신고할 때는 이제 6개월 내 신고하면 2월 내예요. 6월 내 하면 이제 50% 감면. 그다음에 1년 내 하면 이제 20% 감면. 그다음에 2년 내 하면 이제 10% 감면 규정이, 요 감면 규정이에요. 그래서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좀 빨리 신고를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얘네들은 1개월 내예요. 1개월 내 신고를 해주면 이제 무신고했을 때 50% 감면 규정이 있고, 6개월 내 신고하면 20% 감면 규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배웠을 거니까 이거 잘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50% 감면 규정이 있어요. 50% 감면 규정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라, 이제 예를 들어서 과세전 적부 심사, 과세전 적부 심사가 있는데, 일단 과세전 적부 심사에서 나중에 통지가 올 거예요. 근데 통지가 지연돼서 나오는 금액이 있으면 그 지연된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이거는 그쪽에서 지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지연된 금액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지 지연에 따른 감면이고, 두 번째 이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출, 신고, 등록, 가입, 개설. 우리 세무상 이행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출을 해야 될 때, 신고를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등록, 가입, 개설. 그래서 대신 신고는 뭐 이런 신고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서류를 제출하는 신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런 개설까지 이제 이거를 못 내서 가산세 붙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을 때, 못 내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제 그 지급명세에서는 좀 예외가 있어요.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1월 내 우리가 이제 다시 제출해주면 50% 이제 우리가 미납한 세액에 이제 50% 감면,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이죠. 납부할 세액에 50%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가산세는 감면 규정까지 같이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날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가산세가 각각 있죠. 그럼 각각 또 공부를 하시고, 그나마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만 중요해요.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머리 이제 숙지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단 1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그래서 가산해야죠. 원래 가산세는 여러분들 이거 국세예요. 국세 어떻게 보면 이제 국세에서 나오는 가산세는 국세고, 본세라고 하죠. 본세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환급받을 세액에서 가산세는 빼셔야지. 그래서 맞는 얘기고, 이번에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요거죠. 요거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아니죠. 납부불성실은 요거예요. 요거. 미납세액에 일단 3%에다가 일수 붙인 이제 가산세를 붙이고, 이제 10% 한도로 해서 붙이겠다 해서 틀린 거죠. 3번에 과세전 적부심사 통제를 안 했다. 요거죠. 요거. 뭐 50% 감면 규정. 맞아요. 그래서 요거랑 마찬가지로 두 가지 50% 감면 규정인가 맞는 거고, 4번에 가산세 납세 의무는 이제 본세가 성립하면 가산세도 이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가산세의 이제 납부 의무 성립이 같이 되니까 이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 특례인데, 일단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재화공급이 있는데 봐요. 재화 공급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실질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주 공급이 있어요. 요거 공부하시면, 이제 부가세 공부하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실질 공급은 일반적으로 재화가 주고받았을 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 뭐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알 테지만,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 실제 공급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급한 걸로 보는 크게 6가지예요. 근데 이제 4가지, 6가지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 자가 공급, 제목만 잠깐 써볼까요? 자가 공급이 있고 자가 공급,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가 공급 중에 면세 전용이에요. 면세 전용.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죠. 소형수용차 유지 전용. 그 다음에 직매장으로 나가는 직매장 만출. 이렇게 배웠는데 얘네들은 원래 목적이 직매장 만출을 제외하고 나머지예요. 매입세액을 추징할 목적으로 과세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재화의 공급이 나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담보 제공이죠.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사업 양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세를 물납하는 거. 세금을 이제 우리가 물건으로 내는 거죠. 이런 케이스하고, 여러 가지가 몇 개 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한 법에서 정한 뭐 경매 공매 등인데, 법에서 경매 공매가 나오면 부가세는 또,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도 된대요. 뭐 이런 것처럼. 한번 2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1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당연히 얘네들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면세 사업에, 면세 전용이죠. 그럼 얘는 뭘로 보겠다? 재화를 공급을 한 걸로 보겠다. 맞죠? 이번에 매입세 공제된 것을 특별 재난 지역의 물품을 증여하는 것.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는 이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급으로 이제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개인적 공급은 작업 복무와 직장 체육비 연회비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회사가 이제 우리 옷을 파는 회사인데 자기의 옷을 작업복으로 쓰겠대요. 그런 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공급 보지 않겠다. 그런 거고, 보통 사업상 증여에서는 대표적인 게 특별 재난 지역에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보내는 물품들 있죠. 이제 그거하고 견본품들, 무상 견본품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처럼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뭐 물품은 여기서 예외적으로 또 공급을 안 보는 그 예외예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도 3번에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걸로 보겠다. 4번에 저당권 목적이다. 저당권이란 건 담보죠, 담보.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할 땐 저당권이고, 저당권이라고 하고, 이제 동산을 담보한 건 직권이라고 하는데, 그 저당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제공은 요거는 뭘로 안 보겠다? 공급을 안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제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3번 기한후 신고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뭐 다 일일이 다 제가 필기는 안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과세 부분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정신고, 굉장히 중요하죠. 수정신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경정청구 부분 꼭 공부하셔야 되고, 기한후 신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매년 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7급, 9급 다 합쳐서 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한후 신고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얘네들은 적법한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을 때죠. 그럼 무신고 했으니까 가산세는 20% 들어갈 건데, 그럼 언제까지 기한후 신고를 해달라냐? 그럼 얘네들은 무한정 기다려주진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정, 통지예요. 통지 전까지 우리 기한후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경정이 나오면 기한후 신고 안 되죠. 수정 신고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경정 청구는 이제 결정 경정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과소 신고, 과다 신고, 무신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무신고할 때는 요 전까지만 기한후 신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력, 우리가 확정력이 없어요. 효력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력이 없으니까 과세당국에서 결정 경정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납세제도 항목 법소부인데 걔네들은 확정력이 있어요. 그 이외에 이제 정부부가제도는 없지만 그 확정력이 있고 없고가 갈리지만 경정청구는 확정력이 없어요. 얘네도 없고 그래서 확정력이 있다 없다는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과세관청이 얘네들 확정력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확정력이 있는 애들,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는 애들은 그냥 뭐 의무가 없죠. 과세관청은 그냥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정보부가제도나 아니면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처럼 확정력이 없는 애들은 정보부가제도나 나머지 이제 확정력이 없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뭘 해주셔야 돼? 결정을 해주셔야지. 결정경정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정을 해줄 텐데 언제까지 해주냐? 그럼 기한후 신고는 3월 내에 해주셔야 돼. 3월 내. 3월 내에 해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경정은 좀 달라요. 경정 청구의 확정은 얘네들은 2월 내 통지해줘야 돼요. 2월 내에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불복으로 가는 거예요. 불복. 그래서 얘네들은 불복이 들어가는 애들이라 경정 청구니까 불복이 들어갈 거고 얘네들은 3월 내 통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서를 적법하게 이제 제출한 경우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세액을 결정해야 된다? 3개월이에요. 틀렸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은 거라 이제 쉬운 건데 이번에 적법하게 제출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당연히 납부도 하셔야지. 그래서 납부도 하셔야 되고 3번에 기한후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에 대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확정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확정력이. 4번에 여러분들 기한후 신고의 감면인데 여러분 감면 규정이죠. 감면 규정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정 경정을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두 번째 줄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은 뭐 안 하겠다? 얘네들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한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 이거 그래서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는 게 당연히 알고 하는 건 안 되죠. 보통 그렇게 알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배제시키는 규정들은 다 각각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그러면 경정청구는 이거 잠깐 볼까요? 4번. 경정청구 기한이에요. 그래서 이건 통상 경정청구. 통상 경정청구는 5년 내 하시면 돼. 5년 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증액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에 증액결정이 되는 경우인데 증액결정 경정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중간에 증액이 돼서 그거에 대한 경정을 할 때는 또 뭐가 섞여 있을 수 있냐면 불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불복은 90일 내고 경정은 5년 내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증액결정이 되면 이제 불복은 꼭 90일 내 해야 되는 이제 불가증력이 있는데 그럼 90일 내에 하는 건데 경정청구는 5년이니까 경정청구 들어간 사람들이 5년 내에 할 수 있는 거고 불복은 90일 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증액결정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와 형평을 위해서 얘네들은 90일 내 똑같이 90일 내로 이제 우리가 경정청구 기간을 따로 규정했어요. 했지만 이 90일 내도 당연히 5년 내 하셔야지. 당연히 경정청구 기한 내 이제 꼭 하셔야 되는 뭐 기간이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이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 여기서 후발적 사유로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안날로부터 3월 내라고 이제 보통 돼 있죠. 그래서 3개월 내도 하실 수가 있어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때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4번처럼 박스로 나온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 법 조문 문장으로 나온 것들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맞추기 아주 쉬운 문장이에요. 이렇게 그 문제니까 꼭 푸셔야 되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증액 경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일 내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90일 내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것도 5년 내로 한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90일 내 하셔야 되는데 이미 요 결정난 금액이 법정 5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응? 넘어갔으면 경정청구 기한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안 된다. 그래서 5년 내 기간 들어가는 90일 내. 그래서 5년, 90일, 5년.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번은 이제 잠시 밀어놓고 할게요. 5번은 이제 세무조사 관련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게 항상 이제 개정돼서 많이 개정된 파트에서는 뭐 문제가 뭐 잘 나니까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구급 시험에서도 개정된 부분에서 또 내신 문제도 좀 있어요, 몇 개. 근데 그래서 개정세법 강의를 한번 잘 들으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또 볼 수 있어요. 세무조사 관련돼서는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거는
그 범위도 좀 넓어서 여러분들 잘 읽으면서 특히 숫자 나오고 날짜 나오는 것들은 잘 보시면 돼요. 1번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범칙 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 권리위원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한다. 맞죠? 납세자 권리위원장 교부 사유예요. 그래서 세무조사할 때는 또 범칙 조사 결정이나 아니면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도 납세자 권리위원장을 교부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나중에 보시고 2번에 범칙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사전 통지한다. 이게 바뀌었어요. 15일로. 그래서 10일 전이었다 15일로 바뀌어서 이게 답이 틀린 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하는 거죠. 근데 3번이 좀 중요한데 이런 폐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통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해주는 사연은 나중에 따로 보시고 세무조사가 끝나면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지가 원래 원칙은 20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세무 조사를 통지를 할 건데 원칙은 20일 내 통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40일 내 통지를 해주는 예외가 있는데 이 40일 내 통지 예외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국기법 11조의 뭐 1항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공시송달 사유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주소가 불명해서 주소를 해외로 그 외국 이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외로 이전하면서 송달에 불능할 때 그래서 국외 이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주소 등 사업장이 불명하대요. 불분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서 이제 우리가 고지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걔네가 뭘 한다 그 수취인들이 이제 부재하거나 이제 나중에 받질 않는다고 해서 반송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송 들어오는 이 케이스인데 하여튼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걔네한테 우리 그 서류를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 송달을 또 하셔야 돼요. 이런 사유인데 이 사유는 공시 송달 사유예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를 40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이때 서류를 송달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런 건데 이건 40일 하는 거다. 이 맞는 말이에요. 4번에 이제 장부를 여러분들 세무조사 목적으로 장부를 원칙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을 이제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동의 없이 갖고 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시 보관증도 교부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고 6번에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 매입세 공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매입세 공제는 일단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 불공제 사유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자 따서 암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주 보시면서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쓰진 않고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가 잘못됐다. 부실기재, 미제출 뭐 아니면 미수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지 못하거나 잘못됐거나 두 번째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매입세금 계산서의 합계표가 이제 제출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실기됐을 때 그다음에 사업과 무관한 우리가 매입세이거나 아니면 등록점 매입세 그럼 등록점 매입세라는 건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받기 전에 매입세인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과세 이번에 1기에 예를 들어서 1기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30일 끝나고 7월 20일까지만 등록해도 1기 걸 다 공제해 주겠다는 뭐 예를 들어서 예외적인 규정이 생겼으니까 따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 연세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매입세액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불공제 세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하고 매입처별 합계표에서는 또 이 중에 공제해 주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용을 보고 확인이 됐다. 그런 것들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이 이제 위장으로 들어와서 위장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그게 뭐 총괄납부 사업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납부까지 됐으면 이제 총괄납부 신청하고 납부가 됐으면 또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이제 한번 다 설명하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착오로 잘못 적혔어요. 이거 내용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해요. 맞는 말이에요. 2번에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이거는 위장인데 이거는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서 거기 보시면 사업자 단위과세 총괄납부 우리 사업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자가 이제 해당되는 상황일 때 나중에 끝에 보면 실제로 그 금액을 납부까지 했으면 걔네들은 공제가 가능하도록 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토지조성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다,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4번처럼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아니죠. 며칠? 20일 이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세기간, 등록준 매입세액인데 그거는 이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만 등록하시게 되면 그 기간 거 다 해주겠다는, 이건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국세징수법인데, 여러분 징수법에서는 이제 총칙이 있고 임의적 징수 절차, 이제 강제적 징수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고지된 국세 징수에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7번에 고지된 국세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납세 고지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 납부 기한 지난 다음에 고지 전에도 여러분들 징수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 고지까지냐면 고지예요, 고지. 그래서 독촉에 의한 독촉이에요. 고지 전까지, 이때까지는 징수회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위에는 체납처분 유예죠. 그래서 이 고지 이후에 이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요 전에는 고지를 새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나중에 고지에 대해서 이제 변경 고지도 가능하겠지만, 고지 이후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떻게 징수해 줄 건지. 1번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징수의 사유가 있어요. 좀 회사가 어려울 때, 그래서 사업에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위태로울 때는 얘네들 거기 보시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서, 납부기한을 고지를 다시 정해서 이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은 좀 중요한 건데, 원래는 징수유예를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하셨냐?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얘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신청에 의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을 보통 이제 고지가 만료하기, 고지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고지 만료, 그러니까 고지된 게 납기라고 해요. 제가 잘못 썼네. 그래서 고지 납기예요. 고지 납기인데, 이 고지에 대한 납기까지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거기 보시면 이제 2번에 나온 것처럼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혹시 10일 이후에 승인이 안 났을 때는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간주하는 이런 승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징수회를 10일 전까지 신청한 다음에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끝에 보시면 그거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나온 거고 맞는 거죠. 3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고나 납부기한 이제 예를 들어 연장을 하면 담보 제공을 해야 되고, 징수에도 담보 제공을 해야 되고, 체납처분유예도 담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납세 담보를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이제 판단은 이제 우리 세무서가 하겠지만, 그런 판단에 따른 납세 담보 제공을 무조건 요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징수유예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자산을 매각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매각하거나 압류하면 안 되지만, 거기 보시면 이제 4번처럼, 체납액에 대해서 교부 청구는 가능해요. 요 기간에 뭔 가능하냐면,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 이 교부 청구가 뭐예요? 얘네들은, 타기관이 압류가 들어왔을 때, 너 압류하고 나중에 배분이 될 때 나한테 좀 남은 금액을 배분해줘. 요거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내가 압류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징수의 기간에는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 이거 중요한 사유니까 또 한번 보시고. 7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8번. 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인데, 이건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 종류가 쫙 있을 텐데, 그 중에 1번 보시면, 지상권 설정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나왔죠. 얘네들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지상권, 지역권 설정대여가 기타 소득이었다가, 공익사업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설정대여만 기타 소득이고, 일반 우리 지상권, 지역권 설정대여는 사업소득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이게 틀린 거고, 이번에, 경제적 이익으로서 얻는 이제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이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요것도 원래 이제
근로소득이나 증여소득, 증여세나 이런 걸로 과세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기타소득으로 이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3번에 유가증권이나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고 받는 금품도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용료는 금품, 이제 우리 기타소득 맞고, 4번처럼 우리 종교 관련자들, 종사자들을 나중에 이제 그 받는 소득이 이제 기타 소득 아니면 근로소득 과세가 가능한데,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원천징수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을 보겠지만, 이제 실제로 따로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이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해서 이제 규정이 이제 또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거다. 자, 9번 공동사업인데, 공동사업의 특징, 이것도 좀 설명을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소득세법 공동사업 들으시면 제가 몇 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잠깐 볼까요? 공동사업을 할 때 이제 호프집을 한대요. 그래서 호프집을 하는데 A라는 자와 이제 B라는 자와 C라는 자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분에 따른 이제 50, 30, 20% 지분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면 일단 얘네들은 중요한 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금액, 여기서 나오는 소득금액이라는 건 매출액에서 비용 뺀 거예요. 그래서 소득금액까지는 소득금액 계산은 1거주하러 보겠다. 하나로 보겠대요. 하나로 보고 나서 얘네를 계산을 했어요. 1,000원을 계산했으면 요거를 분배를 할 건데, 분배할 때 중요하다고 했죠. 손익분배 비율을 무조건 따르셔야 돼. 그게 없을 때 지분 비율로 가시는 거고, 그러고 나서 A, B, C가 분배를 받으면 분배받은 금액,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익분배 비율이라고 내가 가정을 하면 이제 500과 300과 200을 이제 사업소득으로 분배를 받죠. 사업소득으로 분배를 받을 건데, 그렇게 됐을 때 A, B, C에 대해서 분배받은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대납세 의무가 어떻게 된다?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 대신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려면 그 중에서 얘네 둘이 A, B가 합산이 된대요. 합산이 될 때는 연대납세 의무가 얘네 둘 사이에는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득 말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여기서 나오는 우리 세금들, 부가세나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인세나, 법인세는 아니죠. 공동사업이니까. 그래서 부가세나 다른 예를 들어서 가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일단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를 원칙적으로 국기법에서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서만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써 있고, 소득세법 안에서도 합산과세가 될 때는 있다. 이런 게 얘기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D가 추가돼 갖고 D가 출자만 해서 들어온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10% 줄이면서 D가 이제 이렇게 출자만 해서 들어왔다. 그럼 얘를 이제 사업소득으로 볼 건, 얘네들은 사업소득 대상자인데 이 D 같은 경우는 출자 공동사업의 무슨 소득?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는 게 이런 공동사업의 특징이에요. 하여튼 뭐 요거는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한 거지만 이제 우리 수업을 듣다 보면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 내용이라 이런 건 쉬운 문제예요. 1번에 공동사업자가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 구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거 소득 쓰고 그 이외 소득은 따로 알파 소득은 이제 이렇게 알파 이게 신고가 따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같이 구분해서 가셔야 된다. 맞는 거고, 2번에 보시면 손익분배 비율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 손익분배 비율 존재와 관계없이 지분 비율이 아니죠. 손익분배 비율이 있으면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왜냐면 지분은 이렇게 됐어도 얘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얘가 더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분배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합산되는 경우, 얘네들이 합산과세래요. 그럼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야죠. 합산됐으면 연대납세가 있다. 맞는 말이고, 4번에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에 대한 분배단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죠. D. 배당소득 과세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면, 얘가 출자 공동사업자예요. 분배되면 그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10번 볼게요. 10번인데, 일용근로자는 여러분들 무조건 분리가 생긴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 받았냐면 14만원 받았죠? 14만원 일당을 받았으면 그 중에서 10만원은 무조건 빼주기로 돼 있어요. 그 중에 6%만큼은 우리가 이제 기본세율로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요 금액 나온 금액이 A라고 하면 A 금액의 55%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것처럼 뺀대요. 그래서 요 금액을 원천징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하시면 답은 이제 108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천징수액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만 밀어놓고 11번부터 볼게요.
그럼 11번 국세징수법상 가상금. 아우, 가상금이죠. 우리가 가상금 나오면 쉬운 문제예요. 가상금, 옛날엔 중가상금이라는 표현 썼는데 지금 가상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상금의 특징은 고지된 우리 납기까지, 고지된 금액의 납기까지 우리가 납부를 안 하면 가상금을 붙이죠. 일단 기본 가상금 3%에다가 매월 우리가 1.2%, 뭐 그걸 옛날에 중과상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중과상금을 내시면서 60개월까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75%까지밖에 안 들어가고 100만 원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그 1.2% 가상금 들어간 중과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상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그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가상금을 우리 부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청산소득이 있는 법인세도 마찬가지. 청산소득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에 대한 가상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1번에 지방자치단체 가상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해서는 국가랑 지자체 조합 다 마찬가지로 가상금 부과를 안 해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1번은 틀린 거고, 2번에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3% 가상금 징수한다.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모르니까 물음표. 이게 맞는 거는 뭐가 틀렸는지 또 이게 글자가 하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거 보시고 하셔야 돼요. 옳은 것 문제는 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3번에 1.2% 가상금이 부과될 때는 2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안 하고 200만 원인 경우는 부과해요. 당연히 부과한다. 100만 원이 안 될 때는 이제 부과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4번에 국세부담 가상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죠. 우리 1.2%를 60개월밖에 안 하기 때문에 3%에다가 1.260% 하면 72%예요. 합해서 7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넘을 수는 없어요. 최대 75%까지 부과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가상금을.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다. 12번 우리 영세율하고 면세는 이제 면세로 우리 열거된 대상들, 영세율로 이제 열거된 대상들, 적용 대상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외국으로 반출됐다 영세율 적용되죠. 2번에 국외 제공 영역, 국외 해외 건설 영역은 영세율 적용돼요. 3번에 항공기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여객을 국내에서 국내만 영세율이 아니에요. 과세고 나머지 국내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이게 전부 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 틀린 말이죠. 4번에 이제 외화 획득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특례로 또 영세율 적용해 준 거 있으니까 그 내용 읽어보시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렵진 않은 거고. 13번에 부가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중요한 게 정의가 중요해요. 1번처럼 사업자라고 표현된 거는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거기 보시면 공급하는 자인데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자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 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하는데 틀린 거죠. 이것도 강조하는 것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빨리 풀었을 거고. 2번에 위탁자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요 밑에 설명하고 할게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꼭 사업자여야 되는데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이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자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있고 여러분들 수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공급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공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공급 시기는 요날 시기고 세금 계산서도 요날 발행을 할 건데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거예요. 발행할 건데 뭐라고 하냐? 수탁자가 위탁자를 알 수 없대요.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각각 공급한 거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4번에 있는 경우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그 2번에 있는 게 여러분들 새로 개정이 됐어요. 부가세에서 개정된 건데 이거 간단히 한번 보시면 이제 A라는 이제 위탁자라는 위탁자가 우리 B라는 신탁회사한테 봐요. 신탁을 할 건데 부동산 신탁이에요. 신탁을 할 건데 이렇게 수탁자한테 일단 신탁을 하면 수탁자한테 신탁을 하면 부동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에요. 그래서 신탁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부가세 부동산을 맡겨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거나 그럴 때 부가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얘가 주된 납세 의무자고 이제 수탁자한테 부가세에서 우리가 물적 납세 의무자라는 건 보충적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납을 했을 때 징수 부족액이 발생하면 나머지 이제 얘가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그럼 좀 미안한 감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탁자인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가 지는 의무가 있는 거고, 거기서 규정이 하나가 뭐 있냐면 얘가 나중에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제 강제 매각을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매각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매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동산을 신탁했으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 얘가 요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못 갚은 그 채권자한테 이제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 담보된 그 건물을 나중에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매각했을 때는 이때 만약에 얘를 공급자로 보면 이제 얘는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는 규정이 수탁자가 수탁자를 공급자로 이제 보도록 보도록 하는 규정이 이제 신설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국징법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 부분 수탁자에 대한 부분 중에서 나중에 국징법에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체납을 하게 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명단 공개를 또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체납자 명단 공개 국기법에서 그것도 이제 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납세제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관어사업 제한, 그다음에 이제 납세 증명서 우리가 제출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체납자료 공개하는 것들, 자료 제공하는 것들, 그거를 얘네들한테 또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국징법 할 때 나중에 보셔도 되고, 하여튼 요게 이제 우리 규정이 들어온 거니까. 그 2번 보시면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 이행을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 그때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수탁자가 공급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가 공급한 거냐면 위탁자가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요것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설명 중, 거주자는 주소가 있거나, 그 다음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이상을,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자가 비거주자다. 그 경우에 이제 1번에 국내가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게 있는 거주자 맞죠?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됐냐면, 그 법인 아닌 단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 아닌 단체예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일 때는 법인세, 아니면 이제 소득세인데, 법인 아닌 단체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될 수도 있고, 이제 개인으로도 갈 수 있어요. 자연인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개인으로 갈 때는 두 가지예요. 1, 거주자로 보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 공동사업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공동사업이라는 건 이제 그 단체가 이제 소득을 분배하겠다는 거고, 거주자로 본다, 1, 비거주나 거주자로 본다는 거는 얘네들은 분배하지 않겠다는 건데, 2번을 보시면 그 여부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서 무조건 거주자로 보는 건 아니죠. 공동사업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1, 비거주자, 거주자, 공동사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건 틀린 말이다. 3번에 거주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일까지 우리가 납부일로 해서 이제 과세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납부를 또 상속인이 하셔야지.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출국하면 출국하기 전까지 나온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건데, 그게 주식평가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과한대요. 주식평가액에 대한 여러분들 과세는 어디서 나와요? 양도소득에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배당소득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으로 봐서 과세한다, 뭐 계산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15번 이제 부당행위산부인데 법인세 남았어요. 상속세랑 이제 부당행위산부인 있는 거, 얘네들은 그 1번에 보시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도 특수관계입니다. 이게 제 2차 출자자인데, 그러니까 회사 때 예를 들어 15 이제 우리 법인인데, 이 법인한테 부당행위를 적용할 때는 뭐 A라는 법인이 30% 이상 출자했대요. 그러면 30% 이상 출자했으면 그 2차 출자자 B라는 법인이 이렇게 30%를 출자하면, 이렇게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출자했다. 그러면 얘랑 둘은 이제 우리가 특수관계를 본대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2번에 나오는 불공정합병 있죠. 불공정합병은 여러분들 합병 등기일 있으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그 개시일로부터 합병 등기일까지가 그 사이에 우리 특수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특수관계 있다고 보통 규정을 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 요건은 이것처럼 쌍방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특수관계가 있을 때 부당행위가 일어나야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그 전전 사업연도라고 써있어, 그게. 그래서 전전이 아니고 직전 사업연도. 그래서 불공정합병에 대한 예외적인 우리가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부당행위 기산부인 중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처럼 부당행위를 무조건 금액이 작더라도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금액이 시가의 5%와 3억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죠. 고가매입 저가양도, 금전대차, 그 다음에 이제 자산임대차랑 건설용용 제공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케이스들은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국내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도 국내 사업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있으니까 부당행위 기준은 적용은 일반 법인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2번이 틀린 말이죠. 2번. 그 다음에 16번인데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사업연도를 일단 결정하고 최초 사업연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연도로 의제되는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1번 보시면 정관에 이제 규정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설립신고와 함께 이제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을 때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맞는 말이고, 2번에 여러분들 해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혹시 법인이 해산하면 그냥 해산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청산을 통한 해산, 청산을 통한 해산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산해서 해산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합병을 통한, 합병 분할을 통한, 합병 이제 분할을 통한 해산이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좀 다른데, 이 청산을 통한 해산을 하면 해산 등기일, 해산 등기일까지, 그 등기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고, 그 이유가 과세기간이면서 나중에 자녀재산가액이 확정이 되면 혹시 그때 끝나는 거고, 계속 등기라면 계속 등기 때까지 한번 하고 나서 또 갈 수 있죠. 중간에 과세기간이 끝나면 그때도 넘어가는 거고, 그런 게 하나, 요 기준이 중요한 거고, 파산했을 때는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 여러분들 합병 등기일, 요거 해산 등기일이 파산 등기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만 차이가 없이 바뀌는 거고, 파산 등기일 그때까지 이제 계산해서 그 이유도 가는 거예요. 근데 합병 분할은 얘네들은 합병 분할 등기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날까지고, 요 날 이유는 없어요. 얘네들은 합병 등기라면 끝나는 사업연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대신 얘네들은 뒤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뭐 그렇게 강조한 것들이니까. 그 이번에 보면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이 틀렸네. 합병 등기일은 맞는데 그 합병 등기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전날이 틀린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연결 같은 경우는 연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업연도로 연결 사업 납세 의무가 되면 어차피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사업연도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연결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한 사업연도를 보고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결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니까 사업연도가 바뀌는 거다. 그 다음에 4번처럼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되지 않은 날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봐서 이제 그때까지 계산하고 끝나겠다는 게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연도 부분 한번 잘 보시면 되고, 17번 보시면 여러분들 합병인데, 그럼 합병 지금 나오는 이제 17번 문제하고 여러분들 20번 문제가 법인세법상 합병하고, 여러분들 20번이 보니까 외국납부세액공제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제 심화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심화 파트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합병하고 연결 부분만, 그것도 이제 절차 부분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이제 한번 심화 학습에서 어려운 부분은 몇 개 없으니까 그거 한번 다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합병, 17번 합병 문제인데, 합병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업 들으셔야지만 좀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피합병 법인이 있고, 피합병, 이제 합병 당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합병 법인에게 넘기겠죠. 합병 법인에게 순자산이라고 해서 자산을 다 넘기고 이제 대가를 이제 받은 다음에 대가를 받을 건데, 그다음에 합병 법인 주주들한테, 피합병 법인이죠. 주주들한테 이제 대가를 주고 끝내겠다. 그러면 이제 과세하는 이제 과세 체계가, 여기서 과세되는 양도소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세되는 의제배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세하는 합병 법인에 대한 과세가 있어요. 그 중에 합병 중에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으로 나눠서 적격합병으로 나눠서, 적격합병은 여기서 과세를 안 시키겠다. 그래서 과세를 여기서 안 시키고 나중에 여기서 전부 다 과세하겠다. 나중에 여기서 과세를 다 시키겠다는 이런 이제 적격합병이 있고, 그러면 요건을 갖추는 합병이에요. 비적격합병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과세하고 여기서 과세도 할 건데, 여기서 과세된 거 빼고 나서 나머지만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적격합병 같은 경우는 과세되는 것 중에 입금하고 이제 송금이 나오면 얘네들은 둘 다 5년간
균등하게 입금 송금을 넣어주겠다는 게 또 특징이다. 그래서 한번 좀 배우시면 이거 내용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때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게 쉽게 났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합병법인이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이 아닌 경우, 그 양도소득이 없다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적격이 아니고 비적격이라는 소리죠. 그때는 양도한 자산을 얘가 시가로 승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로 받은 것으로 본다 맞는 거고, 2번처럼 이제 그거 뭐라고 써있냐면 요건을 갖췄다. 적격합병이죠. 그러면 이 대가는 이 순자산하고 같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얘가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이제 양도가액을 본 다음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맞죠? 맞는 거예요, 이것도.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포합주식 얘기인데 이것도 모른다고 해서 물음표로 쳤어도 4번 보시면 비적격합병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넘기면 시가로 가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어요? 5년간 균등하게 송금산임, 입금산임이 되도록 써있는데 3년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다른 건 솔직히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보통 숫자하고 날짜 들어간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4번이 맞으면 답은 3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3번 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적격합병을 이제 할 때 포합 주식이라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얘 회사 주식을 미리 갖고 있을 때는 그 주식은 이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적격합병이 돼서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이 없는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4번이 답이 쉬워서 답은 쉬웠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8번 보시면 법인세법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 재고자산 평가인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중간에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 종료일 3개월 전에 3개월 전 그러니까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니면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셨어야 돼. 이전 3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유형 고용자산에 대해서 국공채를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법인세법 배우다 보면 걔네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국공채에 대한 현재가치 있거든요. 현재가치와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더라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으면 취득가액으로 봐준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취득가액으로 계산 안 했으면 안 하는 거고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으면 가는 건데 얘네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린 말이에요. 포함하셔야 될 때. 그래서 회계 처리가 들어갔으면 그대로 하는 거다. 3번에 재고자산 파손부패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아주 중요한 우리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이 안 되는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1, 2,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에 우리가 재고자산이 이제 부동산일 때, 재고자산이 부동산일 때는 다른 방법 말고 우리가 개별법을 쓸 수 있어요. 개별법이라는 건 이제 하나하나 매각과 이제 비용을 이제 매출액과 비용을 이제 1대1 대응시키겠다는 건데 그 개별법에 의한 평가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 부동산 평가 방법은 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원래 무신고하면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인데 얘네만 개별법을 해요. 그래서 맞는 말로 보시면 되겠다. 그럼 19번 이게 상속세에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죄송해요. 나온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그 45조에 의해 나온 거지만 요거를 보통 명의신탁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원래 명의자가 원래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 명의신탁을 명의 이전을 하면 이전받은 자죠. 이전받은 자한테 증여된 걸로 보겠대 그냥. 그래서 이 증여의제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선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토지 건물은 제외다. 얘는 부동산 우리 거래에 따라서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적용시킬 거고 명의신탁 의제에서는 요건 빼겠다라고 해서 토지 건물은 1번에 제외하는 거랑 또 하나 적용 배제되는 케이스가 2번이에요. 비거주자가 법정 대리인을 명의자로 등록했을 때는 이것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안 하겠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없으니까 납세 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을 두고 이제 그 명의를 둘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도 주식 명의 신탁에 의해서 증여 의제를 이제 할 때는 주주명부가 작성이 안 됐다.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서 여러분들 주주명부에 대한 이제 변동상환 명세서가 있거든요. 주주 등에 대한 변동상환 명세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명부가 없을 때는 법인세법에 의한 서류로 그거를 이제 명의세부를 판정시키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거기는 만약 그걸 안 했으면 가산세를 나중에 부과시키는 게 있는데 하여튼 보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3번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예외적인 상황인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을 했을 때는 증여재산 의제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예외적인 경우 2번, 3번이 예외적인 적용 배제되는 케이스인데 요때 조세는 이거야 하는다.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지엽적인 거라 이 조세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기법상 우리가 이제 국기법상 국세라고 되어 있고 지방세, 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기법상 국세에 또 뭐가 들어있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하나다. 이게 틀린 거예요. 소득세랑 법인세도 포함해요, 여기는. 그래서 포함이니까 틀린 걸로 보고 3번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의 상속세, 증여세에서 이번에 지역적인 게 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지역적인 거고 일반적인 거 공부하시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어차피 빨리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돼. 근데 1번, 2번은 우리가 책에 나온 거니까 3, 4번 중에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요거는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20번 외국납부 세액공제인데 여러분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특징이 일단 1번처럼 그거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거니 아니면 송금 산입할 거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맞아요. 기억이죠. 기억은 맞고 또 하나 외국납부 세액공제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또 2월이 가능해요. 얘네들은 2월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2월 공제가 디귿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리을처럼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직접 낸 거, 그 다음에 간접 외국납부세액인데 이거는 외국에서 내가 배당을 받았을 때예요.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에서 법인세를 이미 낸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고 세 번째 의제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이게 외국에서 감면받은 금액이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감면받았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시켜주겠다는 게 그 리을인데 얘네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아니면 뭐 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하고 이제 송금산입 중에 얘네들도 선택을 가능해요. 똑같이. 그래서 얘네 셋이 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랑 송금산입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외국납부 세액으로 한다. 리을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을 맞는 거고. 니은 보시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할 때는 항상 뭘 하셔야 되냐? 국별 방식하고 여러분들 일괄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계산을 할 때만 필요한데 하여튼 한도를 계산하는 것 중에서 일괄이 폐지됐어요. 이건 좀 폐지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폐지됐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서 이를 계산한다. 이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별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규정이니까 니은이 틀린 거다. 이것도 한번 이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들어봤으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보통 설명해요. 계산 안 할 거면. 그래서 그 리을 설명을 이미 했을 거니까 이제 그 규정으로 이제 공부했으면 이것도 어렵진 않을 거다. 근데 심화학습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문제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내용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세법이 공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돼 있으면 이제 점수 맞기가 지금 보시면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 빼고는 예를 들어서 17번하고 19번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아주 쉽게 보통 공부하신 분들은 풀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실무를 하실 때 이제 특히 합격하시고 연수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때 뭐 회계도 배우고 세법도 배우고 뭐 할 텐데 그때 배우서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험 기간 때 공부를 안 하시면 제가 지금 국세공무원 강의를 지금 한 6년째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납세국가, 조사국가 강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매년 공부를 하는데도 어렵다. 어렵고 이제 특히 더 어려운 지금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는 이제 부분들인데 그분들은 그게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 와서 거의 뭐 하루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앉아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 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럼 이제 업무 하실 때도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랑 세법 같은 경우는 알고 보통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선택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선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잠깐만 마지막으로 공세원에 여러분들 이제 이건 뭐 그 사이트 이름이 GSW 1이에요. 1에다가 이제 co.kr인데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굉장히 이제 부담되지 않는 강의로 이제 제공을 할 테니까 그거 들어서 아니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합격을 하신 분들은 이제 무료로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주고 싶은데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이 여기서 듣고 나서 합격하셔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무료로 나중에 열어드리긴 할 건데 어떤 책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이제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업무하실 때나 아니면 수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부만 좀만 되시면 세법은 굉장히 쉽게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뭐 다른 이제 선택 과목 하셔서 괜히 점수도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고도 나왔을 때 합격하셨을 때 부담스러운 이제 상황이 안 되도록 이제 웬만하면 이제 세법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니까 하시고, 제가 다른 7급 우리 기출문제도 풀어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법 우리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한번 또 들어보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